제가 준비한 테마는 한국 선사 미술 속의 조화 지향성이라고 정했습니다. 미술사에서 다루는 테마는 실로 복잡합니다. 그리고 연구자마다 관점이 분명해서 서로 이렇게 절충하거나 이렇게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 특히 선사미술사에 있어서 그 맥락을 찾기란 참 쉽지가 않고요. 특히 한국에 있어서 선사미술사는 다른 장르에 비해서 아직도 좀 심하게 말하면 기반을 아직도 다지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다소 좀 용감하게 선사미술 속에 하나의 특징적 그 의의를 이렇게 규정하는 게 이 시대에 좀 이른 시기상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구성된 내용은 총 5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요. 주된 내용은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한국 전통 미술 문화 속에 발현된 맞작의 화성과 미라고 하는 작은 표제어를 사용했습니다. 문화 창조의 결과물들 가운데 두 요소가 마치 마주하면서 이루는 아름다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쉽게 말해서 제가 다루고자 하는 맞작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가장 명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가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입니다. 이 미술문화유산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내용인데 누구나 말을 하지요. 석가탑은 아주 단순한 듯하면서 남성적인 힘이 느껴지고, 다보탑은 아주 세밀하면서도 여성적인 어떤 느낌이 있다. 이거는 미술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미술 유산을 볼 때 어쩌면 저렇게 잘 어우러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석가탑과 다보탑의 경우처럼 각각의 미술 요소가 서로 마주하면서 잘 조화되는, 제가 화성이라고 하는 어려운 한자어를 썼지만은 이 화성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서로 마주해서 특별히 어떤 어떤 화성을 이루는 이런 상황을 저는 우리말을 좀 동원했는데요. 맞작 이룸,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괄호 열고 대우적 양상이라고 써놨단 말이죠. 대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자 그 자체로 짝이 돼서 맞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우라는 기존의 어휘를 쓰지 왜 맞작이라는 이름을 썼느냐? 저는 여기서 구태여 우리 문화의 자주적 발전을 좀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우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은 쉽게 이해가 되겠지만은 맞작 이름이라고 쓸 경우에는 이를테면은 중국의 학자나 일본의 학자가 물어볼 거예요. 맞작이 무엇이냐? 바로 저는 그거를 겨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대우라는 한자를 쓰기보다는 순 우리말을 씀으로써 우리 문화에 전혀 관심 없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물을 수 있다 이거죠.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 스스로 챙기기 위한 방법은 아주 상식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맞작 이름이 갖는 핵심, 그걸 저는 맞작 이름 고갱이라고 하는데, 맞작 이름 고갱이라는 것이 모든 미술 유산에는 있다라고 단언할 수 없죠. 정말 희귀하게 그러한 가치가 있겠지요. 이런 맞작 이름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그냥 음과 양 이런 식으로 서로 마주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석가탑은 석가탑대로, 다보탑은 다보탑대로 각각의 자기 완성도를 갖춰진다는 거죠. 맞작 이름의 기본 그 요소는, 전제 요소는 자기 완결성, 자기 완성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맞작 이름이라는 것이 과연 그 특수한 경우만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조의 그 수행인들이 읽었던 그 비결서 중에 하나가 이 단서 규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수행문화사에 있어서 너무나 훌륭한 우리의 문화유산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수행자들이 거처하는 곳을 환이라 지칭하고, 환이라는 건 한자이기 때문에 뭐 구태여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어떤 울타리란 뜻입니다. 이 환이라는 공간에 일종의 소도구를 배치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일반 제 이야기를 듣는 다른 선생님들이 의아해할 거예요. 아니 수행하는데 무슨 소도구가 있었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단서 구결에는 분명히 소도구가 비치가 되어 있어요. 필수 품목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칼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병풍을 둘러친다고 써 있어요. 저는 이 칼, 거울, 병풍에는 이 경구를 쓴다라고 써 있는데 경구의 내용이 뭔지는 안 써 있어요. 아쉽게. 어쨌든 칼과 거울을 이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자리인 환에 비치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칼과 거울이 도대체 무슨 뜻이겠느냐? 안타깝게 단서 구결에는 칼과 거울이 갖는 의미를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냥 아주 상식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직관해 보건대 칼은 삿된 마성을 쳐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벽사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고, 거울은 모든 것을 훤히 비친다는 의미에서 그 경계의 의미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단서 구결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수행자의 거처에 있는 이 칼과 거울이라는 것이 또 다른 맞작을 이루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맞작 이룸에 관련한 미술적 특징을 크게 유물과 유적이라고 하는 그 검토 대상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구체적인 어떤 그 고찰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대곡리 암각화와 천전리 암각화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의 어떤 그 고래 때의 그 엄청난 어떤 그 군집 현상 이런 것에 압도돼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요, 대곡리와 이 천전리 암각화가 제가 그 최근에 여러 가지 그 관련 자료를 비교한 결과 일반 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곡리는 신석기 시대, 천전리는 청동기 시대, 이렇게 시기 차이가 있다라고 보았는데 저는 좀 달리 봅니다. 놀랍게 천전리도 신석기로 볼 수 있다. 그것의 정확한 증거는 엉뚱하게 일본에서 찾았어요. 일본의 신석기 시대를 그 조몽 시대라고 합니다. 일본 학자들은 조몽 시대의 토기를 보니까 토기에 나와 있는 문양이 바로 천전리 암각화에 있는 그 도상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곡리 암각화와 천전리 암각화는 모두 신석기 시대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대곡리에는 커다란 남성 인면상이 있고요, 천전리에는 커다란 여성 인면상이 있습니다. 자, 남성과 여성, 뭔가 저는 여기서 실마리를 느꼈어요. 남성성과 여성성을 왜 각각 분리했을까? 왜 분리했을까? 그러면 대곡리는 남성의 공간인가? 천전리는 여성의 공간인가? 여기서 좀 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프로이트의 남성 결사 이론, 여성 결사 이론을 좀 생각해 봤어요. 자,
선사시대에 남성과 여성이 항상 같이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왜? 각자 성적인 어떤 특징에 의해서 이미 선사시대에도 성별 분업이 있었다라는 것이 많은 고고학자들의 기본적인 견해입니다. 여성들은 선사시대에도 육아를 했어요. 육아를 하면서 거칠게 이렇게 창을 쓰거나 칼을 쓰기는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선사시대에도 여성 공간과 남성 공간이 따로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말한 여성 결사와 남성 결사의 시원은 그 선사시대로 소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왼편의 그림이 암각 그림이 바로 대곡리 암각화에서 나오는 남성 어르신의 도상입니다. 오른쪽의 도상이 여성 그 어르신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성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추측된 이유는 저 여성의 저 인물의 머리에 보면은 이 뭔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알갱이 같은 게 있죠. 저는 이거를 꽃 무더기를 봅니다. 꽃 무더기를 봐요. 왼편에 있는 남성상에는 꽃 무더기가 안 보이죠. 오른쪽에 그 인물에만 보여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 조몽토기에서 나오는 신석기 시대의 그 기와도상이 그 천전위에 있는 저 도상과 거의 똑같습니다. 대곡리 암각화에는 저 도상이 없어요. 저 마름목골 도상이. 저는 이러한 그 암각화의 그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해서 우리 선사미술 속의 그 맞작 이름의 시원이 매우 오래됐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용기 있게 하게 됐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한국 선사미술 문화에 보이는 모호한 표현의 존재와 맞작 이름의 연원. 좀 전에 서론에서 이미 그 갈피를 열어 제낀 셈인데, 여기서 좀 더 그 한국 선사미술 속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저는 모호한 표현이라는 걸 그 전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선사 문화에 있어서 이 모호한 표현이 이미 선사 시대에 그 제기됐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10몇 년 전에 파주 심악산에 그 병치 거성물을 보고 놀란 적이 있는데, 병치 거성물은 그 두 개의 거석이 각각 있는 건데요, 이 각각의 거석은 무려 6m 내지 7m입니다. 이 두 거석이 하나는 약 38도 서 있고요, 하나는 납작 엎드려져 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두 거석물의 상부에는 우리가 성혈이라고, 저는 성혈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일반 고고학자들이 성혈이라고 하는 둥그런 둥그렇게 패여 있는 그 별자리로 이야기되는 그 성혈 그 색임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거석물은 적어도 청동기 시대에 사용된 것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38도 서 있는 거에는 놀랍게 남근이 새겨져 있었어요. 남근이 너무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엎드려져 있는 거에는 놀랍게 볼록 렌즈형으로 정확하게 여근이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그 흥미진진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서 있는 것에는 남근이 새겨져 있고 엎드려져 있는 거는 왜 여근이 새겨져 있을까? 근데 이 엄청난 문화유산이 산업도로의 개설과 함께 무참하게 파괴돼서 지금 어디 간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것을 파괴하지 말고 영저기하면 연세대학교로 옮기는 게 어떠냐, 그런 말까지 하셨는데, 그 도로공사 하는 분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해서 결국 이것이 파괴됐어요. 그런데 이 병치 거성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그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었는데,
그런데 같은 지역인 파주 심악산의 수투바이 유적을 제가 다시 탐사를 하면서 저는 일종의 충격을 받았어요. 이 심악산 근처에는 당아리에 저런 고인돌이 있고 그렇긴 한데 이 수투바이 유적은 아직도 파괴되지 않고 살아있는데요. 이 이름 자체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유적 이름이 수투바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소도를 원래 우리말이 수두라고 했어요. 단재 선생님은 수두라고 했단 말입니다. 소도라고 한 한자는 소도라고 쓰되 발음은 수두가 맞다 이거예요. 그게 조선 상고 문화사에 정확하게 써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파주 심악산에 있는 저 수투바이는 단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수두랑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제가 아직 머릿속에서 뱅뱅 돌고 있지만은 확답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뭔가 연관성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하부에는 저렇게 알굼, 일반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성혈이 정확하게 저기 있어요. 이 성혈을 분석을 해보면은 아랫부분에 북두칠성과 유사하게 생긴 것이 이게 좀 이게 헤아려집니다. 저 실이 일부러 제가 저렇게 실을 해놓는데, 저 실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저 실의 오른쪽 방향은 빗물이 떨어지는 공간이고요, 실 안쪽은 빗물이 저 경사진 거대한 바위돌 때문에 그 아래 저기 그 성혈이 있는 알굼이 있는 바위돌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놀랍게 저 수투바이 하부면은 제단으로 쓸 경우에 제단 위에 올려지는 재물이 빗물에 의해서 침범당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알굼이 새겨져 있는 이 하부와는 달리 상부를 보면은요, 상부에 거대한 협착물이 있는데, 협착물에 관한 모식도를 오른쪽에 제가 스케치한 걸로 대체를 해놨어요. 이 협착물이 두 개의 거대한 바위 사이에 마치 파주 가월리에서 출토된 주먹도끼 형상의 거대한 돌덩어리가 가운데 협착이 돼 있어요. 저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이 주먹도끼 형상의 협착물입니다. 저 협착물이 2m가 넘어요. 그림으로 저렇게 볼 때는 뭐 이상하게 해서 별것도 아니게 보이지만 실제 줄자로 측정하면 저 거대한 협착물이 2m가 넘어요. 그 좌우에 있는 암벽은 한 5, 6m 되는 거죠. 5, 6m 되는 거대한 암벽 사이에 저 2m가 넘는 마치 주먹도끼와 비슷한 돌덩어리가 가운데 꽉 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가. 실제 그 협착물을 찍은 사진이 저겁니다. 누가 봐도 주먹도끼 형상이죠. 저것을 인위적으로 저기에 갖다가 놓지 않은 이상 저렇게 구성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 상부를 쳐다보세요. 상부가 석굴암 천장처럼 50%가 막혀 있어요. 의도적으로 막은 거란 얘기죠. 이 수투바이의 상부, 저는 기도소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상부 기도소의 저 형상은 놀랍게 도교에서 말하는 곡신의 조형적 상징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 자, 그러면은 왜 갑자기 도교를 이야기하느냐? 우리 한국 문화의 원형성은 도교나 불교나 유교보다 앞선 그 시원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이 파주 심악산의 수투바이에 있는 저 상부 기도소 추정되는 공간에 있는 저 조형적 상징성 자체가 도교에서 말하는 곡신의 어떤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곡신은 알겠는데, 그러면은 곡신과 저 가운데 있는 그
석기 모양의 저 협착물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저는 이건 남성성으로 봐요. 그럼 왜 갑자기 남성성 이야기가 나오느냐? 곡신이 여성이라면 저 가운데 끼어 있는 건 남성이죠. 남성과 여성이 합일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음양조화라고 하는 그 철학적 의미가 저 수투와 이주적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 수투바 유적에는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바위 그늘이 많아요. 바위 그늘은 정규적인 어떤 건축물이 등장하기 전에 선사시대에 사람들이 임시로 대피하거나 기거할 수 있는 곳을 바위 그늘이라고 합니다. 바위 그늘이 이렇게 많아요. 도처에 바위 그늘이 있어요. 이러한 많은 바위 그늘은 수투바위 유적이 그 여러 사람들이 여러 그 군소 공동체가 일정하게 모일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면 이것이 사만시대로 다시 시대를 낮춰보면은 사만시대에 벼릅이 있고 벼릅은 천군이 다스리고 천군이 다스리던 벼릅에는 소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위지 동이전 한전의 그 벼릅 설명 내용과 유사한 것을 느끼게 되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협착 성물의 겉에 자리한 거대 암벽면은 도교 이론 속에 거론되는 곡신적 공간성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협착 성물은 곡신적 공간에 끼인 강력한 양적 상징물, 다시 말해 남성성을 지닌 상징적 물체로 보아 큰 무리가 없다는 소견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파주 심악산 수투바이 유적의 상부 기도소 추정 공간 내의 협착 성물 양상 그 자체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결합 그 자체를 상징적으로 구성한 시원 미술의 한 작품일 수 있겠다는 느낌, 바로 맞작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남해 상주리 각석과 그 신석기 시대의 연모 그리고 고인들 측벽 그림에서 느끼는 모호성을 설명을 하겠는데요. 남해 상주리에 그 석여져 있는 그 이 석각 내용을 보면은 서불과차, 서불이 이곳을 지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썼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저거는 서불과차로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참고적으로 한학을 했고 한문 교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양심적으로 말하건대 저거를 서불과차로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해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측 하부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불아궁이처럼 보이는 거, 그리고 바로 그 위에 기다란 그 갈렬에 갈돌이 놓여져 있고 남성성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사람, 저는 남성이라고 봐요.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성징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저는 여성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남의 상주리의 석각물도 남성과 여성의 아름다운 그 공동체적 그 조화 상황이 아닌가.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음식물을 공헌하는 기물대, 받침대로 본다라면 이 두 남성은 불을 잘 지펴서 뾰족 및 그릇, 거기다가 뭔가를 담아서 우리 세계, 우리의 온누리를 잘 보듬는 절대자, 그분이 한울림이 됐든 누가 됐든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봉헌하려고 하는 봉헌의 준비 예식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 우리 유물을 보면은 저렇게 창도 아니고 화살도 아닌 모호한 것인데 저것도 역시 남성도 여성도 아니지만 어떤 그 조화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오림동에 있는 거대한 이 석검이 꽂혀 있는 것도 지상세계와 함께하는 그 하늘 기운을 갖춘 남성성의 조화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석검을 보면은 의창평리의 마자 석검을 보면 하나는 둥그렇게 돼 있고 하나는 그 마치
평양 사변형처럼 돼 있는데 이것이 그 장식물을 결합한 게 놀랍게 만이산 참성단과 거의 일치해요. 만이산 참성단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방형이 아니라 사다리꼴 재단과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의 재단입니다. 이것을 주역 이론을 원용해서 그 상방하원의 지천태괴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여성성을 상징하는 타원과 남성성을 뜻하는 그 사다리꼴의 결합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또한 그 평양에서 나온 저러한 교회 인상도 역시 맞작을 이루고 있고요. 유명한 농경청동기 역시 그 남성과 여성의 각각의 어떤 조화를 뜻한다고 봅니다. 이 화남집에 보면은 정확하게 써 있기를 그 한자로 그 보본을 의미한다 참성단이. 여기서 근본이 뭐겠어요? 근본은 시원 시대에는 어머니 자궁을 뜻합니다. 스톤헨지 자체도 자궁을 뜻하듯이 우리의 참성단 하부 타원도 그 여성 자궁인데 구체적으로는 그 단군 왕검님의 모친 웅녀님을 말하죠. 규원사화에 뭐라고 써 있냐면 웅녀님은 선과 악을 주재하시는 그 두악 천녀로 존숭되었다고 써 있죠. 두악이 뭐냐면 만이산이에요. 머리두자 몇부리 약자를 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전이는 여성성, 대공리는 남성성을 각각 표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읽음으로써 제 이야기를 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두 개의 미술적 요소가 마주함으로써 이루는 특성을 특별히 맞작 이름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맞작 이름을 지닌 문화적 성격을 아울러 맞작 이름 고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뿐더러 저는 맞작 이름 고갱이가 느껴지는 문화 창조의 결과와 그 분위기가 곧 맞작 이름을 가능하게 한다는 논리를 모식도로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남녀 화합을 지향하고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어떤 그 세계관, 사유가 맞작 이름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그 설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중에 그 참성단의 하부 타원을 스톤헨지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자궁과 연관된다는 논리를 제기하였습니다. 반구천의 암각화군에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천전리의 그 여성 인물상을 통해서 프로이트의 여성결사 이론을 적용했고요. 대공리의 경우는 남성 인면상의 존재를 통해서 역시 남성결사와 연관되는 그 소중한 지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이런 논리 한계는 차후의 세심한 보완 연구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